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3대 지수 모두 반등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파월 의장의 재신임 청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매파적인 기조, 긴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다소 해소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덕분에 이 시장은 반등할 수가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국채금리가 1.8%를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1.7%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크게 하락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이날은 가장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자, 더불어서 WTI 가격이 80달러를 2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 자,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급격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일제히 상승권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 연설 내용을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3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시장에서는 이 한마디에 특히나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의 시점은 올해 말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확히는 오는 3월 테이퍼링을 마무리한 뒤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아마도 올해 말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직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할 수 있겠다고 시사되어 있었고 여기에 시장은 충격을 먹었지만 파월 의장은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나섰고요. 그 전략이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이에 따라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반등했던 시각인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10년물 금리는 하락하면서 현재 1.7%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데요. 애플과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아마존닷컴까지 1에서 2%대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등락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현재 3%대의 급등으로 시장을 주도해가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속한 섹터들도 강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1%대, 이미 소비재가 0.8%, 그리고 이 아래 기술주가 1%대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섹터로는 필수 소비재가 0.2% 하락하고요. 부동산과 유틸리티 역시도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소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섹터들이 조금 약세권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기업인 일루미나를 오늘 봐야겠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연간 매출 전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자사의 유전자 시퀀싱 치료제의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17% 가까운 급등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이렇게 계속 탄력도를 키워나간 일루미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번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비안은 픽업 트럭 개발을 통해서 픽업 트럭의 개념을 재정의했으며 독특한 디자인을 가미했다 이런 호평을 내놓고요. 거기다가 테슬라의 성공을 모방할 만한 유력한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리비안의 주가는 2.5%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 마감 시간대 거의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거래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미국 증시 모든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있었던 이슈들 체크해 보겠고요. 다음 특징주로는 AMD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제히 오르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크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키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두 자릿수 성장에 따라 올해 수혜를 받아가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AMD의 주가는 무려 4%의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해 줬는데요. 최근에 회사를 3개로 제너럴 일렉트릭이 분할한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해 줄 거다라는 평가를 덧붙여 줬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IBM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EPS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는 한편 높은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IBM의 주가는 오늘 1.6% 하락한 채 거래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 한때에는 83달러 돌파라는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수요 차질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예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경기 충격은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점 역시도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은 4%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보겠습니다. 금 가격까지도 오늘은 파월 의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이지는 않았죠. 이에 따라서 달러는 하락하고 반대로 금 가격은 오르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금 가격은 1.28% 오르면서 현재 온스당 1,821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종가까지 상승권에서 거래를 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지수는 0.5%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가고요. S&P 500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4,700포인트 재돌파가 나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역시 1.4% 탄력을 받아가면서 15,1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옥석 가리기라고 하면서 2명의 인물의 얼굴이 있는데요. 한쪽은 톰 리인 거 알겠고 다른 한쪽은 데이비드 코스틴인 것도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실 쓰는 표현이 좀 한정적이고 맞아요. 오랫동안 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뭐 옥석 가리기, 키 맞추기, 그리고 뭐 어디에 옮기가 이제 다른 데로 전이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또 쓰는 이유가 그만큼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술주의 부진과 관련해서 또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초에 이제 기술주의 부진이 좀 극심한 상황이죠. 이 월요일 반등 전까지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옥석 가리기의 타임이 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실제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통화 완화의 수혜를 받은 이 고성장 기술주의 흐름이 올해는 조금은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스트래티지스트가 가장 이 시장에서 잘못된 가격 책정이 매출은 높지만 마진이 낮은 기업대, 마진이 높은 고성장 이 기업 간의 간격이 작년에 줄어들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마진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과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 간의 차이가 그다지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매출은 많지만은 수익성이 미미한 기술주가 대표적인 좀 매도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코스틴은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트렌드가 앞으로도 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마진 기업들의 디레이팅과 그리고 고마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월가의 어떤 시각을 보자면 대부분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건데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데이비드 코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 성장은 빠르지만 이익은 거의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힘들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며칠간에 나오는 시장 전망들만 봐도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보이죠. 그런 굴곡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피해를 받을 업종이 무엇이 될 것이냐. 네. 결국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고성장주, 뭐 기술주 중에서도 이런 기업군들이 좀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PL 파이낸셜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1962년 이후에 14차례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증시가 평균적으로 17.3% 상승을 했고 확률이 또 7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시 전체의 좀 방향성이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낙관론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강세장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10% 조정에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뭐 10% 조정 구간, 이런 굴곡에서는 결국은 이익이 없는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올해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ARKK 이노베이션 ETF가 뭐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더 스트릿, 이 짐 크레이머가 수장으로 있는 그 웹사이트에서도 유동성 회수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먼 미래의 실적이라든지 현금 창출만을 좀 믿고 있는 기업들에는 이 같은 환경이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시장 전체는 버블에 터지지는 않겠지만은 이 같은 이 고성장주에 대해서는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 닷컴 버블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평가를 받아왔었던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적자 기업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만큼 사실 이제 그럼 투자자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고성장 기업들을 그냥 멀리 내다보면서 꾸준히 뭐 들고 가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자, 이참에 좀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였다면 여기에다가 뭐 경기 민감주를 좀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였었죠. 안정적인 매 파월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주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기 위한 재신임 청문회에서 더 이상 미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가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뭐 쉽게 말하면 긴축 시그널을 다시 한번 준 것이죠.
자, 이처럼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올해 물가 압력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 게 금리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승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상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공급망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긴축 시그널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이럽니다. 자, 아마도 파월 의장의 이 답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베이지북이 시장 충격을 줬던 이유는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올해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의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강력한 긴축 시그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안심하면서 반등할 수 있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분명히 긴축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리고 재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파월의 발언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여지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은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지 또 경제가 그만큼 좋아서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좀 주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은 결국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급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perhaps later this ye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달러화도 좀 안정세를 찾아갔고 그런 이 조기 긴축, 굉장히 빠른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BMO 같은 기관에서도 물가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기존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결국은 더 매파적이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정세를 좀 찾아오게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좀 시장 안정시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연준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애플의 이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짐 먼스터가 이끌고 있는 룹벤처스 있지 않습니까? 그 짐 먼스터가 트윗을 통해서 연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파월이 조기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는 밝혔지만은 이 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위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말을 아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이 연준과 시장이 소통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관심사가 될 것이고 언제든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겠다. 결국은 연준의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소통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가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에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또 시장에 반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균형을 잘 잡아서 연준이 해줘야 또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큰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조준이라는 키워드인데 GM 사진 보이고요. 카브레이브라는 사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GM이 이제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카바나를 좀 정조준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날 카브라보라는 아까 로고가 벌써 나왔네요. 이 카브라보라는 온라인 몰을 론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딜러들이 GM 브랜드뿐 아니라 타사의 중고차까지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GM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판다라고 또 합니다. GM의 이번 무브는 온라인 차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이 수요 변화에 부합하려는 노력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포드도 참고적으로 작년 2월에 비슷한 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론칭한 바가 있었습니다. GM에 관련된 임원은 이 차 판매의 70% 정도가 중고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와, 이게 완성차 업체가 이제 중고차 시장까지 뛰어든다. 이거는 이제 카맥스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미국 중고차 시장이 요즘에는 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상으로는 중고차 가격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요. 미국에서 이제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네.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은
신차는 빨리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반도체나 부품 쇼티지 때문에 옵션이 좀 많이 빠지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나오고 옵션이 풍부한 중고차를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렇듯이 강한 중고차 시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차 시장의 업황을 좀 볼 때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그 지표를 보는데요. 전달,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에 236.2로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여전히 46.6%나 상승한 것이지만요. MOM 기준, 전달 대비해서는 1.6% 상승에 그쳤고요. 이게 이제 계절 조정 시의 지표가 이렇고 네. 계절 조정 안 했을 시에는 이제 가격이 하락세로 좀 돌면서 조금은 열기가 빠진 모습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중고차 판매도 YOY 기준으로 4% 감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GM이 이런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신차가 더 안 팔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GM이 4분기 판매 수치를 밝혔는데 YOY 기준으로 42.9%나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도 있고 재고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중고차 판매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재고를 좀 떨어내고 또 아니면은 좀 잘 되는 시장에 집중을 하고 이런 무브가 좀 일리가 간다. 시장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카바나나 뭐 카맥스도 오늘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GM이 그렇다고 해서 뭐 중고차 시장 독식한다. 이렇게 또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적 실망은 없다인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 델타항공과 금융주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번 실적 시즌도 상당히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UBS에서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UBS의 전략가는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번 실적 시즌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상승한 금리를 소화했기 때문에 4분기 어닝은 S&P 500 지수를 신고가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시장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미국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분야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의류, 내구재와 운송, 헬스케어 이쪽을 좀 꼽았는데요. 반대로 소재 섹터는 이익이 가장 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드웨어를 포함한 기술 섹터도 소재 다음으로 좀 부진한 이익을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강력한 어닝을 전망하고 있는 UBS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S&P 500의 목표치는 4,850으로 지금 단계에서도 지금 수준에서도 한 3.5% 정도밖에 업사이드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 상승에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UBS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이란 전망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인데 현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부터 델타항공 실적 발표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JP모건 웰스파고 실적 발표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BS의 의견은 이랬고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이 월가의 그 전망은 좀 어떨까요? 관전 포인트. 결국은 이제 10월과 11월에도 3분기 어닝 시즌 겪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UBS가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이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팩트셋의 컨센서스 기반으로 했을 때는 EPS가 전년 대비해서 21.7%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지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연속으로 20%대 이상의 이익 성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수치는 또 예상치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뭐 3가지 정도의 이 관전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건은 이 같은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비트 행진이 이번에도 가능할 것인가. 미국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그런 전망치, 가이던스를 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도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 과연 나와줄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분기 막판까지도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은 이제 상향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비트 행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진율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3분기까지 어닝 시즌 그렇고 지금까지 작년의 실적을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예상외로 미국 기업들이 마진을 방어를 잘 했더라. 어떤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상쇄를 잘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도 관련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안심을 시켜줄지가 또 관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도 가이던스와 코멘터리가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뭐 예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 업데이트를 제공했던 기업들을 보면은 뭐 일루미나, 모더나, 에버크롬비 제각기 다른 좀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섹터도 다 다르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버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실적 이 시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한 분기에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다음 분기도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듯이 이번 분기에도 다음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아니면 코멘트를 제시를 할 때 경영진이 어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시장을 잘 좀 안심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